자,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원 원격 수업 4차 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다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인자는 말 그대로 인자가 하나인 겁니다.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현상에서 그 형질을 결정하는 인자가 하나밖에 없을 때 단일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관여하는 유전자가 한 종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 한 종류의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결정이 될 때 단일인자 유전이다. 한 종류의 유전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한 종류의 유전자를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갖죠. 이 동일한 위치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갑니다. 어떤 한 종류의 유전자가 들어가요. 뭐 혈액형이면 혈액형, 귓불이면 귓불, 보조개면 보조개, 한쪽과 양쪽. 그래서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갖죠. 이걸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거나 똑같은 말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될 때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유전자의 종류로 따질지 대립 유전자의 수로 따질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 쓰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혼동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현형 사이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한 종류의 유전자밖에 없으면 이 한 종류의 유전자가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표현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형 아니면 저 표현형 이렇게 딱 거의 이분법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로 명확하게 또렷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형 사이의 차이가 매우 극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귓불 유전자, 귓불에 대한 형질을 결정할 때 이 귓불은 한 종류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때 이 귓불의 그 표현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두 가지 종류죠. 분리형 귀 아니면 부착형 귀. 자, 분리형과 부착형 귀 형질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매우 또렷하고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형질이죠.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은 이렇게 두 가지 대립되는 형질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조개 있냐 없냐 되게 명확하게 나뉘죠. 눈꺼풀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그러니까 단일인자 유전은 애매한 게 없어요. 그냥 명확하게 형질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서 또렷하게 구분이 된다. ABO식 혈액형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 대신 ABO식 혈액형도 구분할 게 애매한 게 없어요. AB형이냐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네 가지 형질이 있는데 그 네 가지 형질들 사이의 차이는 되게 또렷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ABO식 혈액형도 단일인자 유전에 해당이 돼요. 한 종류의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이 결정됩니다. 다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게 헷갈려해. 자, 이 부분 선생님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여기 이 두 부분에는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딱 요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한 종류밖에 없어. 얘네에 의해서 이 결과 이 두 개의 어떤 유전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ABO식 혈액형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ABO식 혈액형도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왜?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ABO식 혈액형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ABO식 혈액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ABO식 혈액형도 단일 인자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애들이랑 차이가 뭐냐? 다른 애들이랑 차이는 이거죠. 이 각각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A나 B나 O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거랑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전을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도 복대립 유전에 해당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 꼭 알아두세요. 많은 학생들이 ABO식 혈액형에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가지 종류의 세 가지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종류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다인자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인자 유전이다?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몸속에는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그 두 개의 예를 들면 두 개니까 한 쌍이죠.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ABO식 혈액형이 결정이 나죠. 그래서 ABO식 혈액형도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이기 때문에 단일인자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정리했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ABO식 혈액형도 마찬가지입니다. ABO식 혈액형도 RH 플러스형이냐 RH 마이너스형이냐 두 개의 형질이 뚜렷하게 다르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형질들입니다.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 정목생명 있냐 없냐 이것도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쓴 이 예시들은 이 형질들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는 한 종류밖에 없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표현형 사이에 차이가 명확하고 극명하게 나뉘면서 애매한 부분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요하게 배울 이 다인자 유전이 좀 다릅니다. 다인자 유전은 말 그대로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인자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립 유전자로 바꾸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염색체 이렇게 상동 염색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형질이 결정할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A라고 하는 유전자와 이쪽에 들어가 있는 B라고 하는 유전자와 이쪽에 들어가 있는 C라고 하는 유전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모두 어떤 형질 결정에 관여를 할 때 이 세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결정이 될 때 이 형질은 다인자 유전이 되는 형질이 되겠습니다. 이 형질을 결정할 때 관여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다양할 때는 다인자 유전. 얘네 상관없이 얘에 의해서만 어떤 형질이 결정이 되면 이때는 유전자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단일인자 유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있으면 표현형 사이에 표현형을 구분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표현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와. 표현형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도 아니고 지금까지 봤던 두 가지나 네 가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매우 여러 가지 표현형이 나옵니다. 왜?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니까 당연히 종류가 여러 가지인 표현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표현형 사이에 구분하는 게 매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명확하게 뭔가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형질들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는데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키에 대한 거, 키가 150부터 190까지 있는데 150이랑 190을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 사이에 160, 170, 180, 자 170인 사람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키라고 하는 형질이 또렷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볼 수 있어요. 150부터 190까지 키라고 하는 형질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151, 152, 153.3, 154.7 되게 키라고 하는 형질들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되게 연속적인 그런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인자 유전의 또 다른 특징은 평균값. 이 평균값이 가장 많은 높은 빈도로 나타나게 된다.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다인자 유전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키, 몸무게, 피부색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보시면 어떤 표현형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 연속적으로 나타나죠. 몸무게 68, 69, 70, 70.3 뭐 이렇게 되게 연속적으로 명확하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피부색 밝고 어둡고 그 사이에는 노랗고 황색이고 되게 밝은 어두운 색이고 뭐 되게 표현형이 애매하고 여러 가지가 연속적으로 끊김없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죠. 이런 것들이 단일인자 유전과 다른 점입니다. 단일인자 유전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내볼게. 자, 여기 미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미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미맹이라고 해요. 근데 이 미맹에 대한 것을 형질을 조사해보면 미맹인 사람 요만큼, 정상인 사람 이만큼. 자, 그럼 이 미맹이라고 하는 특징은 단일인자 유전일까요? 다인자 유전일까요? 얘는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치, 형질이 있냐 없냐 되게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죠. 연속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표현형이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눈꺼풀도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표현형이 명확하게 나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인자. 근데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표현형이 150, 190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형질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평균값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형질들은 다인자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단일인자와 다인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색. 자, 이 피부색 유전, 요것이 이제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시험 문제에 매우 많이 잦은 빈도로 나오는 내용이죠. 자, 얘는 단일인자 유전이야, 다인자 유전이야? 그렇죠, 다인자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세 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피부색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입니다. 자, 유전자의 종류는 이렇게 A, B, C 세 가지고 이거를 대립 유전자 쌍으로 보면 세 쌍이겠죠. 세 쌍.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염색체, B라고 하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염색체, C라고 하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염색체 이렇게 있을 때 이 세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피부색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피부색의 독특한 특징, 피부색 결정의 독특한 특징이 이 아래 나옵니다. 이거는 문제의 제시문이나 전제 조건이나 이런 뭔가 추가적인 내용으로 알려주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알아놓으면 그 추가 제시문을 읽을 때 소요되는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지. 알아두면 바로 그냥 이거는 피부색 다인자 유전이지 하고도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해서 풀면 되는 내용인데 모르면 이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고서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미리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자, 우성 대립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성 대립 유전자 대문자를 쓸게요. 대문자. 라지 A랑 스몰 A가 있을 때 이 라지 A가 우성이고요. 스몰 A가 열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부색은 어두워집니다. 대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색이 어두워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유전자가 다 대문자일 때 피부색이 가장 어둡겠죠. 그러면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모두 대문자일 때 피부색이 가장 어둡겠죠. 문제. 어떤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피부색이 제일 어두울까요? 그치, 다 대문자. 라지 A 2개, 라지 A, 라지 A, 라지 B도 2개, 라지 C, 라지 C도 2개. 이런 사람 모두 다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피부색이 가장 어둡게 나타나는 사람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열성 대립 유전자가 이제 소문자 수가 많을수록 피부색은 밝아집니다. 그러면 제일 밝은 피부를 갖는 사람은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겠죠. 선생님, 근데 저 왜 그런 거예요? 좀 과학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하자면 이 피부색은 이따 뒤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멜라닌 색소 들어봤죠? 이 멜라닌 색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침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피부에 침착이 되면 피부색이 점점 어두워지겠죠. 근데 이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가 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멜라닌 색소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라지 A라고 하는 애가 멜라닌 색소를 만들고요. 뭐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색소 생성. 근데 스몰 A는 그걸 못합니다.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유전자가 다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데 관여를 하는데 그 중에 대문자가 많으면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만들고 그것 때문에 피부색이 어두워지는 거고, 소문자가 많으면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드는 유전자가 많으니까 피부색이 덜 어둡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 대문자 수가 서로 같으면 피부색이 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써놨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대문자 몇 개야? 3개죠. 그 다음 그 옆에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c, 스몰 c. 얘도 대문자 3개죠. 자, 대문자가 3개라고 하는 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가 3개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 걔도 대문자가 3개라는 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가 3개라는 거지. 그냥 똑같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가 3개씩 있으니까 결국은 피부색이 어떻게 써? 피부색이 서로 같게 나타나겠죠.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게 피부색에 대한 유전입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같이 보시면, 자, 부모가 있어요. 좀 지저분하니까 이제 지울게요. 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모두 다 스몰, 모두 다가 대문자, 라지. 자, 이 둘 사이에서 자식이 생기면 이 자식은 모두 다 이형접합자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자, 엄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스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피부색이 흰색, 밝은 색으로 나오고, 모두 대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부색이 어둡게 나오죠. 그 사이에서 대문자 3개, 소문자 3개인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피부색에 대한 유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자손 1세대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그 사이에서 얼마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피부색을 나타내는 확률, 빈도를 이런 식으로 구해본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여러분들 퍼넷 사각형 해봤으니까 알겠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모두 다 쓰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모두 쓰고,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났을 때 이거를 채우는 거죠. 근데 이거 채우면 64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64칸이 그려지는 거지. 64칸. 자, 선생님 왜 가로 세로 8칸씩이에요? 왜 여기가 8칸씩이에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몇 개니까? 8개니까. 그쵸?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8개예요?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보면 일단 다 대문자를 받는 경우 라지 A, 라지 B, 라지 C.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B, 스몰 c.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 라지 c.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 스몰 c. 그 다음에 스몰 a. 자, 라지 A인 거 이렇게 했을 때 4개 만들어졌죠. 그럼 스몰 a로 바꾸면, 여기 다 스몰 a로 바꾸면 스몰 a를 가진 것도 4개죠. 다 써봐야 돼. 아 정말. 스몰 a, 라지 b, 라지 c. 스몰 a, 라지 b, 스몰 c. 스몰 a, 스몰 b, 라지 c. 스몰 a, 스몰 b, 스몰 c. 자, 8개가 나오는 이유 알겠죠?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8가지입니다. 자, 8가지라는 말은 A랑 B랑 C랑 얘네들이 서로 유전이 될 때 영향을 줘요? 관련이 없어요. 그쵸? 얘네 셋이 다 관련성이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무슨 법칙? 독립의 법칙을 성립할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네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8가지로 나오고, 그러면 각각의 생식세포가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의 확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세로도 똑같겠죠? 세로도 똑같은 애를 교배시킨 거니까 다 8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겠죠. 그래서 쭉쭉쭉 해서 8분의 1입니다. 그럼 얘랑 얘가 만나서 얘가 만들어질 확률은 64분의 1이죠. 그래서 각각의 칸,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이 퍼넷 사각형 완성된 거 보시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랑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만나서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가 만들어지는 얘, 가장 피부색이 밝은 애, 얘가 64분의 1로 만들어집니다. 그 옆에 얘도 64분의 1, 다 64분의 1이야. 이 한 칸 한 칸이 다, 이 한 칸 한 칸이 64분의 1입니다. 그럴 때 가장 밝은 애는 6개의 문자가 다 소문자이네. 흰색으로 그려져 있죠. 6칸이 다 흰색인 경우는 64분의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 하나. 그리고 모두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6개 중에 하나만 밝은 색, 나머지 하나는 어두운 색. 몇 개나 나오냐?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만 검은색이고 나머지 다 흰색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대문자가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까지 나타나는 개체수를 표현형대로 이렇게 쭉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옆에 있는 그래프 요거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모두 다 소문자이네 64분의 1로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만 검은색이네 64분의 6. 그러니까 하나만 대문자인 애가 64분의 6. 그 다음에 2개가 대문자인 애가 64분의 15. 그러니까 여기 64개 중에 검은색 2개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세보면 15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개가 밝고 3개가 어두운 게 64분의 20. 평균값이 제일 많죠. 그리고 그 이외부터는 나머지는 대칭입니다.
이 양쪽, 이 평균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4개가 검은색이네 64분의 15, 5개가 검은색이네 64분의 6, 그 다음에 6개가 모두 검은색일 확률 64분의 1의 확률로 나옵니다. 그래서 피부색에 따라서 이런 빈도수를 계산해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정규분포 곡선이 나오고요. 평균값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게 되는, 가장 큰 값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다인자 유전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특징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더 설명하고 싶어도 시간이 이게 뒷부분은 또 많이 잡아먹는 내용일 것 같아서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마저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